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화면 밝기 괜찮으신가요? 계속 이대로 가도 될까요? 네. 자, 오늘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니까요.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개요에 대해서는 좀 볼 건데요.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 설치 관련된 이야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 이게 1, 2, 3교시 딱딱 떨어지면 좋겠지만 어떤 단어는 상대적으로 내용이 많을 때도 있고 어떤 단어는 좀 짧을 때도 있어요. 오늘은 1단원이 내용이 좀 많아요. 직접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 다음에 2단원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건지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조회하는 가장 첫 단계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데이터베이스. 보통 이제 SQL이라고 하는 게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언어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럼 데이터베이스가 뭐냐? 특정한 목적을 가진 데이터의 집합입니다. 데이터가 모여있기만 하면 사실 어떤 형태도 다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윈도우 메모장에다가 주소록을 쪼르륵 적어놨다. 그것도 데이터베이스고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는 엑셀이에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가 엑셀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자, 그럼 이 데이터베이스로 뭘 하느냐?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중요한 4가지 핵심 주제예요. 데이터 저장, 조회, 수정, 삭제입니다. 저장은 데이터를 생성한다라고 해서 create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조회는 read, 수정은 update, 삭제는 delete예요. 그래서 이거를 앞글자만 따서 CRUD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으면 그거는 좀 불필요한 데이터들이 되니까 중복을 최소화하고요. 데이터가 일관성 있게 그리고 무결성을 유지한다라고 하는데 이 무결성이라는 주제는 지금은 좀 애매하게 다가오는 단어일 거예요. 이 무결성이라는 주제는 제가 뒤에서 데이터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종류를 불문하고 SQL 다루는 시험에서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그래서 그때 이 무결성이라는 주제를 좀 심도 있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넘어갈게요. 뭐 데이터베이스 예시 요거는 뭐 제가 일일이 안 읽어드려도 될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텍스트들을 제가 진짜 한 땀 한 땀 다 직접 제가 타이핑을 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뻔한 얘기는 주저리 읽진 않을게요. 자, 아까 제가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의 예시가 엑셀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뭐 2025년도 상반기 매출 내역이라고 엑셀 파일 하나 만들었다고 쳐요. 그럼 그게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럼 그 엑셀 파일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열 수 있죠? 오피스 깔아야 되잖아요. 오피스 없으면은 엑셀 파일은 못 열어요. 그쵸? 즉, 엑셀이란 파일을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같은 개념이에요.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단순히 데이터가 그냥 뭉뚱그려져 있는 컴퓨터 파일일 뿐이에요. 그거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의 소프트웨어를 DBMS라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부르고요. 자, 다시 넘어갈게요. 자, 보통 실무에서 우리가 이제 SQL이라고 하는 거는 이 DBMS한테 전달하는 명령어예요. 네. 주요 기능은 데이터 저장이나 검색을 하고요. 혹시 엑셀 파일에 엑셀의 그 행수라고 하나요? 행수가 한 5만 개 넘어가는 파일 열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파일 여는데 진짜 세월아 내월아 걸려요.
제가 엑셀 파일 열어본 것 중에 제일 행이 많았던 게 16만 건이었어요. 그 머신러닝 데이터 분석하느라고 서울시에 있는 모든 아파트 거래 내역을 최근 10년치를 추렸던 거거든요. 여기 학원 컴퓨터로 여는데 10몇 분 걸려요, 진짜. 파일이 용량이 크면은 건드리는데 그만큼 오래 걸리는 거는 당연한 얘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게 가장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자꾸 엑셀하고 비교하는데 실제로 엑셀이 데이터베이스의 한 종류라서 그래요. 엑셀은 물론 파일에다가 비밀번호 걸 수도 있지만 대부분 잘 안 걸죠. 그거 USB에 그 회사 중요한 문서 딸랑딸랑 넣고 다니다가 술 먹고 흘리면 큰일 나죠. 보안의 쥐약입니다. 그래서 이 DBMS라는 거는 보안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요. 엑셀 파일은 파일 하나를 한 번에 한 명밖에 못 써요. 만약에 우리 부서의 모든 직원이 다 공유해야 되는 엑셀 파일이라 그러면은 한 명씩 돌아가면서 카톡으로 파일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얘는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데이터를 다룰 수 있게끔 해주고요. 자동으로 백업이나 복구 기능도 있습니다. 네. 요게 되게 중요한 그 DBMS라는 시스템의 그 주요 특징인데요. 제가 봐서는 데이터베이스와 DBMS의 차이 구별하는 거, 그리고 DBMS의 주요 기능, 네. 요렇게 아울러서 보통 앞부분에 한 문제 나올 법해요. 자, 예를 들어서 땡땡은행의 데이터베이스와 DBMS의 구성 예시라고 하면요, 뭐 예금 계좌 주인, 이 사람이 뭐 ATM기를 통해서 자기 계좌에 접근할 수 있고요. 은행 담당 직원도 들어가고 인터넷 뱅킹이나 뭐 ATM기 여기 있네요. 뭐 이런 것들이 땡땡은행이 갖고 있는 예금 데이터베이스나 대출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에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요 목적은 이 사람들이 접근할 때는 당연히 비번이 필요할 거고 은행 담당 직원도 뭔가 어떤 보안적인 처리가 있겠죠. 인터넷 뱅킹도 인증서 같은 거 있잖아요. ATM 기기는 통장이나 카드도 필요하죠. 즉 어떤 보안적인 처리가 필요하고요. 어떤 보안적인 처리를 거쳐서 접근하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접근할 수도 있고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접근해서 발생하는 이점이 뭐냐면은 예금 계좌 주인이 일로 입금을 해요. 그럼 그거를 인터넷 뱅킹에서 다 확인을 할 수 있죠. 이런 걸 우리는 데이터 연동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러니까 보안 그리고 여러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엑셀 파일 여는데 꼭 오피스만 깔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 한글 깔 때 나오는 그 한컴 오피스라는 거 깔아도 엑셀 파일 열릴 수 있죠. 그 DBMS는 그냥 일개 회사에서 만든 소프트웨어일 뿐이에요. MS 워드와 한글처럼 비슷한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 중에 오라클, DBMS 중에 당연 으뜸입니다. 얘가 그냥 최고입니다. 근데 상용이에요. 물론 개인 사용자가 학습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는 그 개인용 익스프레스 에디션이라 그래서 학습용 버전이 따로 있긴 한데요. 혹시 맥 쓰시는 분은 맥에는 안 깔려요. 그래서 맥 쓰시는 분들은 오라클 학습하려면 조금 번잡스러워요. 일단은 대규모 데이터를 다루는데 최적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대기업이나 금융, 공공기관 같은 데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대규모 데이터라고 하는 게 보통 데이터 100만 건 단위부터 시작을 해요. 100만 건, 1000만 건 정도를 이제 우습게 보는 데이터를 대규모 데이터라고 하고요. 이 오라클 같은 경우는 대규모 다루는 게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사양도 굉장히 높게 요구해요.
일반 데스크탑에 잘못 깔면 컴퓨터 되게 느려져요. 제가 회사 다닐 때 이제 모 대기업이었는데 봤었던 컴퓨터 중에 이 오라클 설치하겠다고 컴퓨터 4대를 병렬로 붙였는데요. 가격이 억 단위였어요. 공이 하나 붙어 있는. 그만큼 되게 고사양의 그 성능인데요. 대부분 데이터베이스 자격증 시험은 얘를 기준으로 나와요, 사실. 자, MySQL 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주요 데이터베이스가 오라클, MySQL, MS SQL 이렇게 3대장이었어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는 그나마 최근엔 좀 실적이 나아지긴 했는데 아이폰 나오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한동안 좀 실적이 되게 안 좋았었단 말이에요. 그동안 대거 사용자들이 이탈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서 이제 오라클로 가고 MySQL로 가는 대규모 이동이 발생을 했는데 돈 있으면 오라클로 가고 돈 없으면 MySQL로 갔죠. 왜냐면 MySQL은 무료거든. 처음에 무료였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오라클이 MySQL을 냅다 인수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무료 소프트웨어를 인수해서 유료화시켜요. 물론 개인이 설치하는 건 무료긴 한데요. 거기에 이제 그 라이센스 정책에 반발심을 가진 MySQL 원작자가 분명히 내가 돈 받고 팔았는데 얘네한테 그래도 그 사람이 원본 프로그램 소스 코드는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상표만 바꿔서 다시 출시해요. 그게 마리아DB예요. 그래서 MySQL하고 마리아DB는 완벽하게 호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구별하면은 MySQL은 유료화되어 있는 애고 마리아DB는 그냥 완전히 무료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밖에 나머지 데이터베이스 종류들이 있는데요. 점유율이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살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수업은 마리아DB를 기준으로 할 거고요. 하지만 SQL이라고 하는 언어 자체가 어느 정도 표준화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내용들은 DBMS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다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넘어갈게요. 네, 그 중에 우리가 쓸 게 마리아DB예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관계형이라는 말을 붙여서 R이라는 게 붙어요. 릴레이션십. 이 관계형이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공부할 때 참조 무결성이라고 하는 내용을 배워요. 여기에서 오는 이 특성 때문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다라고 이제 이름이 붙어요. 참조 무결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뒤에서 또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얘도 한 문제 나올 거거든요. 네, 뭐 나머지 특징은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앞으로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를 깔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마리아DB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받아야 되는데 이거 일일이 다운받으려면은 강의실 같은 데서 여러 명이 동시에 사이트 하나에 접속하면서 다운로드 되게 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받아서 단톡방에 아까 압축 파일로 드렸어요. 네, 요거는 직접 다운로드 받으실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혹시 맥 사용하시는 분 계신가요? 예. 여기 제가 중간중간에 맥에 대한 내용도 정리는 해놨는데 일단은 대부분의 분들이 윈도우시니까 맥은 따로 언급 안 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나중에 따로 이제 맥에서 요 교환에 있는 내용 보면서 하시다가 잘 안 되시는 거 있으면은 따로 이제 도움 요청하시면 돼요. 자, 오늘 제가 드린 압축 파일
아무 데나 일단 압축 푸시면 됩니다. 자, 윈도우에 들어와서 C 드라이브에 보면은 여기 사용자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어요. 네. 요 사용자라는 이름의 폴더 안에 들어가시면 요 C 드라이브 밑에 사용자 폴더 안에 왜 윈도우 처음에 컴퓨터 킬 때 아이디 선택하고 들어가죠. 그 아이디별로 폴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원래 윈도우에 사용자 그 아이디 여러 개 만들어서 아이디마다 컴퓨터 따로 쓰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윈도우는 이제 개인용이기 때문에 아이디를 하나밖에 안 만들죠, 보통은. 그래서 아마 강의실 컴퓨터 사용하시면은 이제 강의실 컴퓨터 이름에 맞는 아이디가 있을 거예요. 공용은 아니고요. 거기로 들어가시면 자,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 상태를 C 드라이브 밑에 사용자 밑에 현재 컴퓨터에 로그인한 아이디, 네, 요 위치를 사용자 홈 폴더라고 합니다. 사용자 홈이요, 홈. 아니요. 아, 컴퓨터요. 잠시만요. 자, 이어서 할게요. 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C 드라이브 밑에 사용자 밑에 그 다음에 아이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윈도우 폴더에서 요 위치가 표시되는 요 라인에 오른쪽 빈칸을 찍으면 이 폴더의 진짜 위치가 나오거든요. 딱 찍어보면은 C 드라이브 밑에 유저스 밑에 아이디 폴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C 드라이브에 보면 사용자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죠. 그게 그냥 문속임이고요. 이 사용자라는 폴더의 실제 이름은 유저스입니다. 자, 어쨌건 이제 제가 오늘 드린 파일에서 C 드라이브 밑에 유저스 밑에 사용자 아이디 혹은 C 드라이브 밑에 사용자 아이디, 네, 유저스라고 나오거나 사용자라고 나온다고 했어요. 그 경우에 제가 오늘 드린 파일의 압축을 해제하시면 돼요. 자, 가끔 압축 폴더가 이중으로 중첩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저도 압축을 풀었어요. 자, 압축을 해제했는데 압축 해제하고 그 폴더 안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짠 하고 내용물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자, 제가 지금 상황을 재현하려고 폴더를 일부러 만들었어요. 압축을 해제하고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똑같은 이름의 폴더가 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그 케바케예요, 사실.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안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내용물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용물을 지금 폴더가 똑같은 게 두 겹이 겹쳐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물을 전부 잘라내게 하셔서 한 칸 위로 올려주세요. 다. 폴더를 한번 정리를 해주셔서 사용자 홈 폴더에서
마리아DB 폴더 들어갔을 때 바로 내용물이 짠 하고 나오게끔 이렇게 폴더들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 네, 요게 지금 그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C 드라이브 밑에 사용자 밑에 이게 지금 컴퓨터 내 윈도우에 있는 아이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가끔 컴퓨터 이제 처음 사서 전원 딱 키면은 사용자 이름 지정하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때 이름을 한글로 지정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꽤 많아요. 그러면 사용자 홈폴더 이름도 한글로 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이 마리아DB 폴더를 여기다 넣으시면 안 돼요. 여기다 넣으시면 안 돼요. 인식을 못 해요. 원래 코딩 관련된 모든 애들은 폴더에 한글이나 띄어쓰기 있으면 인식 못 해요. 그때는 얘를요, 여기 사용자 홈폴더 말고 그냥 C 드라이브에 바로 넣으세요. 그게 여기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가서 봐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그러면 다음 내용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압축을 해제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설치 과정이 진행이 돼요. 자, 윈도우 폴더 창을 아무거나 여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 트리에서 내 PC라는 애를 마우스 우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속성이라는 항목을 선택을 하세요. 네, 지금 요거는 그냥 제가 설명드리는 거 같이 따라서 오시면 됩니다. 아무 폴더 창이나 여시면 왼쪽에 내 PC라는 애가 있고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속성이라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돼요. 자, 지금 여기 PPT에 들어있는 화면은 윈도우 11 기준이에요. 여기서 이제 고급 시스템 설정이라는 메뉴를 누르시면 되는데 강의실 컴퓨터는 윈도우 10이란 말이에요. 윈도우 10은 고급 시스템 설정이라는 메뉴가 오른쪽에 붙어 있어요. 강사님, 저는 오른쪽에 메뉴가 없는데요 하는 경우 가끔 있거든요. 창이 작아서 그래요. 키우시면 나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시스템 속성이라는 조그만 창이 나타납니다. 네, 이 시스템 속성 창 다 찾으셨을까요? 네, 넘어갈게요. 자, 이 화면 이제 똑같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환경 변수라는 버튼이 있어요. 누르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환경 변수라는 창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오른쪽 화면이랑 얘랑 똑같죠? 여기부터는 윈도우 10하고 10이라고 차이가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위쪽에 있는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누르세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입력하시는 게 위쪽에 변수 이름은 마리아DB 언더바 홈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모두 대문자예요. 오타 안 나게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는 교환하고 똑같이 입력하시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마리아DB 압축 해제한 폴더 있죠. 마리아DB 압축 해제한 폴더. 이 폴더에 경로를 기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직접 기입하면 오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압축 해제한 폴더까지 찾아오신 다음에 오른쪽에 약간 비어있는 공간을 클릭하시면 경로가 이렇게 바뀌죠. 이거 마우스 우클릭하시면 복사가 돼요.
딱 여기 누른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은 복사 메뉴가 나와요. 이걸 복사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변수 값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다가 복사한 내용을 붙여넣기 하시면 오타 걱정 안 해도 되겠죠. 마우스 우클릭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컨트롤 V 누르셔도 되고요. 넘어가도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쪽에 있는 칸에서 항목들을 잘 살펴보시면은 패스라는 항목이 있어요. 걔를 선택하시고 편집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내용은 컴퓨터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새로 만들기 누르시면 밑에 입력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 퍼센트 마리아DB 언더바 홈 퍼센트 역슬래시 빈까지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역슬래시라고 부르는 건데요. 키보드에 보면은 백스페이스랑 엔터키 사이에 원자 표시되어 있는 키 있죠. 그거예요. 그걸 역슬래시라고 불러요. 퍼센트 마리아DB 언더바 홈 퍼센트 역슬래시 빈 이렇게 입력하는 건데 네, 요거 우리가 키보드에서 그냥 원자라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특수 문자예요. 사용하는 글자 모양에 따라서 바뀌어요. 자, 제가 지금 여기 메모장에서 글자 모양 한번 바꿔볼게요. 자, 여기 원자 표시되어 있는 글자 잘 보세요. 바뀌죠, 모양이. 네. 우리가 슬래시라고 부르는 애고요. 반대 방향이라서 역슬래시라고 부릅니다. 아니요. 걔는 슬래시예요. 예. 팔자 위에 있는 거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지금 우리가 쓰려는 거는 이렇게 방향이 반대죠. 예. 자, 등록하셨으면은 등록한 거 선택하신 다음에 위로 이동 눌러서 맨 위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셔서 열려있는 창을 다 닫으시면 됩니다. 네, 여기 누르고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 눌러서 각각 창 닫으시면 돼요. 자, 한 페이지 더 보고 나서 제가 도움 필요하신 분들 점검을 할 건데 여기까지가 이제 설정 첫 번째 단계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잘 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SQL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DBMS라는 소프트웨어에 전달하는 명령어들이에요. 그러니까 1부터 끝까지 계속 명령어만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어를 입력하기 위해서 명령 프롬프트
프롬프트라는 프로그램을 쓰셔야 돼요. 맥에서는 터미널이라고 불러요. 자, 이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하는 방법이 윈도우에서 키보드에 보시면 그 컨트롤 키 옆에 윈도우 로고 키 있죠. 걔를 보통 윈키라고 불러요. 플러스 R을 동시에 누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실행이라고 하는 조그만 창이 뜨거든요. 윈도우에서는 명령 프롬프트라고 부르는데 이게 원래 영어 원래 이름이 커맨더예요. 그래서 줄여서 CMD 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쳐보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하는 창이 나옵니다. CMD요. 적어드릴게요. CMD. 커맨더를 줄임말이에요. 여기에 마리아DB 한 칸 띄고 빼기 2개 버전이라고 입력했을 때 이렇게 버전 관련된 명령어가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명령 프롬프트의 글자가 노란색으로 나오진 않아요. 여기 노란색으로 표기한 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입력하셔야 되는 명령어입니다 라고 표현하려고 일부러 파워포인트에서 색깔 강조해 놓은 거예요. 자, 마리아DB 한 칸 띄고 빼기 2개 버전이라고 입력했을 때 뭔가 버전이 나오면 되고요. 설정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하면은 일부러 여기서 제가 오타를 냈는데 뭐뭐뭐뭐는 내부 또는 외부 명령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배치 파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지금까지의 과정을 점검해 봐야 돼요. 자, 혹시 여기서 도움 필요하신 분 계실까요? 네, 제가 지금 자리로 갈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단계고요. 아직 안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압축 해제해 놓은 이 마리아DB를 시스템에 등록시킬 거예요. 자, 아까처럼 명령 프롬프트를 여는데 다시 새로 열 건데요. 여기에서 CMD라고 입력하고 아까는 그냥 엔터 쳤잖아요. 이번에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예요. 네. 그러면 명령 프롬프트 왼쪽 상단에 관리자라고 표시가 돼요. 관리자 권한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쓰는 컴퓨터를 이제 아파트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여러 가지들의 이제 프로그램들이 이제 설치가 돼서 가동이 될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되게 많이 깔리겠죠. 제가 여기서 누군가의 집을 찾아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내가 찾아가고자 하는 집의 그 동 호수를 모르면 못 찾아가죠. 아파트에서. 마찬가지로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각각의 집이라고 가정했을 때
컴퓨터가 아파트면요. 이 중에 내가 지금 마리아DB를 깔고 있는 거잖아요. DB. 얘가 몇 동 몇 호인지를 지정을 해줘야 나중에 우리가 얘한테 찾아가서 SQL이라는 명령어를 내릴 수 있어요. 컴퓨터에서 이렇게 각각의 프로그램에 부여하는 고유한 그 위치를요, 포트라고 해요. 프로그램들마다 기본 값, 이 포트를 기본 값을 갖고 있어요. 원래 마리아DB는 3306이라는 게 기본 포트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왜 뉴스 같은 데서 가끔 해킹 얘기가 나오면은 고객 데이터 훔쳐갔다 그러지 프로그램 코드 훔쳐갔다고 안 하거든요. 프로그램 코드는 돈이 안 돼요. 데이터가 돈이 되는 거지. 근데 데이터가 들어있는, 그러니까 데이터가 살고 있는 동 호수를 누구나 알고 있는 위치로 지정하면은 온갖 잡상인들이 다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동 호수를 일반적이지 않은 나만 아는 다른 위치로 잡아주는 거예요. 자, 관리자 권한으로 명령 프롬프트 여신 다음에 마리아DB 인스톨 DB 한 칸 띄고 빼기 2개 서비스즈는 그 다음에 시스템에 등록할 이름 빼기 2개 패스워드는 비밀번호 빼기 2개 포트는 포트번호 이렇게 여기 값들을 우리가 정해주는 건데요. 시스템에 등록할 이름, 비밀번호, 포트번호입니다. 자, 여기서는 시스템에 등록할 이름은 myMariaDB라고 지정할게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수업용 컴퓨터는 1, 2, 3, 4라고 다 똑같이 맞춰주세요. 개인 컴퓨터에 설치하실 때 자기만의 비밀번호를 쓰시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가끔 이제 학원 컴퓨터에 비밀번호 개인적으로 설정해 놓으시고 그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비밀번호 잊어버리면은 복구가 안 됩니다. 다 지우고 다시 깔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좀 막기 위해서 1, 2, 3, 4로 통일하고요. 수업용 컴퓨터는 포트번호를 9090이라고 지정을 해줄게요. 여기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거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엔터키 치면은 뭐가 쭈루룩 하고 진행이 됩니다. 엔터키 치기 전에 오타 없는지 한번 확인하고 누르세요. 여기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갈게요. 혹시 아직 입력 못하신 분들은 이제 PDF 파일 보시면 똑같은 페이지 있으니까 거기에서 확인하셔도 될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로요. 그 설정 파일을 하나 고쳐줘야 되는데 아까 우리 마리아DB 압축 해제한 폴더 있죠. 이 안에 데이터라는 폴더가 생겨 있을 거예요. 데이터라는 폴더요. 이 안에 들어가시면 my.ini라는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을 편집을 해야 돼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연결 프로그램 밑에 메모장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윈도우 메모장을 따로 실행하신 다음에 my.ini를 끌어다가 놓으셔도 되고요.
자, 여기에 직접 입력하실 게 여기 포트 9090이라고 되어 있는 라인 밑에 로어케이스 테이블 네임스는 2 라는 행을 직접 추가해 주세요. 자, 다시 한번 명령 프롬프트를 관리자 권한으로 가동할게요. cmd 입력하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자, 아까 시스템에 등록할 때 my mariadb라고 등록했거든요. net start my mariadb라고 입력하면은 네, 이렇게 mariadb 서비스 시작합니다. 서비스가 잘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까지 되면 이제 설치가 일단락이 됩니다. 자, 상황을 점검해야 되니까 녹화 잠깐 중단하고 제가 한 바퀴 돌게요. 자,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제 맥에서 설치하는 과정이니까 여기는 제가 그냥 좀 넘어갈게요. 네, 요것도 맥에 설치하는 거고. 네. 자, 일단 데이터베이스라는 애가 설치가 다 됐으니까 이제 mariadb라는 녀석한테 이제 접근을 해볼게요. 명령 프롬프트 다시 여시고요. mariadb -u 한 다음에 이 mariadb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를 입력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mariadb는 데이터베이스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자체적으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관리를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막 깔았지 어떤 사용자 아이디를 저 안에 만들어 놓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네. 초기에는 그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아이디인 루트라는 아이디가 내장되어 있어요. 얘가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는 최고 레벨의 관리자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 사용자 이름을 그냥 루트라고 입력하시고요. 아까 비밀번호 입력한 게 루트 비밀번호예요. 네, -p. 근데 여기서 p 이후에는 값을 비워놓으셔야 돼요. 여기 비밀번호 직접 입력하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건 밑에 따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빼기 2개 호스트는 로컬호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접속할 컴퓨터 주소거든요. 로컬호스트는 현재 사용 중인 컴퓨터란 뜻이에요. 접속 주소가 로컬호스트인 경우는 127.0.0.1도 똑같은 의미고요. 생략 가능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생략하셔도 돼요. 이게 어떨 때 쓰는 거냐면은 데이터베이스를 주로 회사 업무 환경이 그래요. 데이터베이스를 이 컴퓨터에 깔아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 있는 모든 직원이 이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호스트라는 옵션에 이 컴퓨터에 주소를 넣어줘야 돼요. 뭐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거는 네트워크 이야기나 아니면은 시스템 엔지니어링 쪽으로 넘어가고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환경이라면 여기에 들어갈 값을 네트워크 관리자가 알려줄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내가 쓰는 컴퓨터에 직접 깔았다 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생략하셔도 돼요. 명령어 설명할 때 대괄호로 이렇게 감싸는 경우가 있어요. 명령어 형식을 설명할 때. 그거는 대괄호를 똑같이 입력하세요가 아니라 여기는 필요 없으면 생략해도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빼기 2개 포트는 포트 번호. 접속할 포트 번호인데 아까 우리 9090으로 맞췄죠. 따로 안 맞추면은 3306이 기본이거든요. 3306일 때는 이거 입력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9090으로 바꿨으니까 빼기 2개 포트는 9090까지는 입력을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U 루트 마이너스 P 한 칸 띄고 빼기 2개 호스트는 입력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포트는 909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땅 치면은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1234라고 입력하고 엔터 땅 치면은 마리아DB의 웰컴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접근을 하시는 겁니다. 네. 네. 이미 설치는 다 끝난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 문제 생긴다고 해서 그냥 크게 부담가지실 거 없어요. 그거 다시 하시면 돼요. 그 톡에 제가 파일 올려드린 게 보통 한 3회 정도 갈 거예요. 집에 가서 파일 다운받아 보시고 그다음에 이거 PDF 파일로 집에 가서 똑같이 받아보시고 따라하시면 되고요. 오늘 수업 끝날 때쯤에 제가 단톡방에다가 그 유튜브 재생으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거랑 이제 PDF 비밀번호랑 단톡방 상단에 항상 공지가 있었거든요. 그거 보시고 영상 다시 보시면 되고요. 뭐 유튜브 구독 같은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거기 광고 하나도 안 걸었거든요. 근데 제가 안 걸어도 유튜브가 그냥 알아서 강제로 내보낸대요. 제가 내보내는 광고 아니니까 광고를 하셔도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설치가 다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설치한 이 마리아DB라고 하는 얘는요, MS 오피스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엑셀을 공부한다라고 치면 실습용 엑셀 파일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드렸어요. 그게 오늘 단톡방에 올려드렸던 파일 중에 이 MySQL 덤프라고 하는 파일이거든요. 얘가 실습용 데이터베이스예요. 이거를 시스템에다가 밀어 넣어줘야 돼요. 자, 카톡으로 다운받으시면 MySQL dump.sql이라는 파일이 들어있는 폴더, 이 폴더의 위치를 복사하세요. 명령 프롬프트에서 이 폴더로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명령 프롬프트를 열면은, 요거는 그냥 눈으로 보세요.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따라하시지 마시고요. 명령 프롬프트를 기본적으로 열면은 이 명령 프롬프트가 원래 윈도우 폴더 창이랑 똑같은 프로그램이에요. 옛날 윈도우는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 위주로 썼고요. 요즘 윈도우는 폴더 창 위주로 쓰는 거예요. 이 명령 프롬프트라고 하는 게 윈도우 98 시절까지는 되게 많이 쓰였어요. 윈도우 XP부터 얘가 좀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거지, 개발자들은 계속해서 이거 써왔거든요. 그러니까 윈도우 폴더 창보다 얘를 더 많이 써요. 실제로 코딩하는 사람들은. 같은 거예요, 두 개가. 폴더 창에서는 우리가 클릭하면 이동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내가 원하는 폴더로 이동하려면 명령어를 써야 돼요. 그 명령어가 cd예요. 폴더를 다른 말로 디렉토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change 디렉토리 줄여서 cd예요. 자, 그래서 cd /d 하고서 다운표 안에다가 내가 이동하고 싶은 폴더의 경로를 주저리 적어주는 거예요. 엔터 땅 치면은 글로 이동하거든요. 번거롭죠? 그래서 윈도우만 되는 치트키입니다. 맥은 안 돼요. 윈도우 폴더 창에서요, 내가 목적으로 하는 파일이 있다. 얘를 명령어로 뭔가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경로 클릭하시고요. 여기 있는 내용 지워버리고 여기다 cmd라고 입력하고 바로 엔터 치세요. 요거는 지금 하세요. 윈도우 폴더 창에서 여기에 경로를 지워버리고 여기다 cmd 입력하고 엔터 치세요. 그러면 명령 프롬프트가 뜨는데 딱 그 폴더로 맞춰져서 실행할 거예요. 어디가 되건 상관없어요. 이 제가 오늘 드린 MySQL dump.sql이라는 파일이 있는 폴더에서 이 명령 프롬프트가 시작되면 돼요. 네. 자, 이 상태에서 마리아DB -u 루트였죠? -p, -p는 아무것도 입력 안 한다 그랬죠? 호스트는 생략해도 된다 그랬어요? 빼기독의 포트 번호. 포트는 9090이었죠? 여기에다가 왼쪽 방향 괄호 열고요. MySQL dump.sql.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요 파일에 있는 내용을
시스템으로 밀어 넣겠다예요. 이렇게 하고 엔터. 1, 2, 3, 4 비밀번호 누르고 엔터.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은 출력되는 메시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남은 내용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남은 페이지 후루룩 얘기하고 또 제가 한번 점검할게요. 네. 남은 페이지 2페이지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그거만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방문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최종 점검이에요. 다시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다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고요. 접속하고 1, 2, 3, 4. 자, 이제부터 내리는 명령어는 이후 단원들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냥 지금은 잘 됐는지 확인용이에요. use my school 이라고 입력하고 세미콜론 엔터. 그 다음에 select 별표 from department 세미콜론이라고 입력하면 가상으로 만든 학과 목록 데이터가 조회가 됩니다. select 별표 from department 세미콜론 하면은 데이터가 쭉 조회가 돼요.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되신 분들은 휴식하시면 되고요.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자리 쭉 돌겠습니다. 자, 이제 SQL을 연습할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요 과정이 설치하는 과정이 보통 한 번에 익숙해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댁에 돌아가셔서도 또 똑같이 한번 재현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이제 교환들을 제가 평소에 이제 그 섹션별로 이제 따로 파일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수업은 한 번에 지금처럼 이렇게 3시간 진행하고 어떤 수업은 주말반 같은 경우는 4시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평일에 국비 수업 같은 경우는 하루에 8시간을 진행하고 그래요. 수업 성격에 따라서 제가 요 두세 가지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제 실제 PDF 파일로 이제 수업 오기 전에 변환을 하거든요. 근데 꼭 첫날 거는 분량 조절을 실패하더라고요. 욕심이 앞서서 항상 양을 좀 많이 가져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수업하다가 이렇게 남는 그날 다 진행 못하는 부분이 생기면은 지금 오늘은 1, 2, 3단원 묶어왔는데 이 중에 2단원까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드리는 파일에 3단원부터 이어서 이제 새로운 단원을 이렇게 묶어서 배포를 해드릴 거예요. 맨날 수업 분량에 욕심만 많아서 항상 시간 생각 못하고 양을 많이 가져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종종 있을 겁니다, 이런 일이. 자, 일상에서 사용하는 배달 앱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설치한 이 마리아DB라고 하는 게 어떤 프로그램인지를 이제 감을 잡아 보려는 거예요. 명령어만 계속 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프로그램들은 이런 식으로 뭔가 화면이 있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명령어만 이렇게 입력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되게 추상적으로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배달 앱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 거예요. 자, 소비자가 배달 앱으로 주문을 넣어요. 이걸 요청을 보냈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식당은 그 요청을 받아서 음식을 만들고 배달을 보내죠. 그럼 이제 그게 응답인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와 식당 사이엔 주문과 배달이라는 관계가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청과 응답이라는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소프트웨어에서 요청을 보내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는 관계가 성립이 될 때 요청을 보내는 쪽을 클라이언트라고 하고요. 응답을 만드는 쪽을 서버라고 합니다. 또 다른 예시가요. 네이버가 있어요. 우리가 네이버에 접속할 때 크롬 브라우저 같은 거 쓰잖아요.
크롬 브라우저로 네이버로 접속을 한다라는 거는 네가 갖고 있는 어떤 페이지를 열람하겠다라고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네이버는 그 페이지의 내용을 크롬 브라우저한테 응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웹사이트와 웹브라우저 간에도 서버 클라이언트 관계가 성립이 돼요. 어디엔가 접속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접속하는 주체가 클라이언트고요. 접속을 당하는 쪽이 서버예요, 항상. 자, 우리가 오늘 설치한 마리아DB도요, 서버 클라이언트 관계입니다. 이 마리아DB 자체는요, 눈에 보이는 UI, 유저 인터페이스라 그래서요, 쉽게 말하면 화면이에요. 마리아DB 자체는 UI 없이 백그라운드에서 작동하는 서버 프로그램이에요. 네이버라는 소프트웨어의 실체를 우리가 본 적이 없죠.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어디인가 둥둥 떠 있겠죠. 자, 윈도우에 보면은 작업 관리자라는 게 있어요. 작업 관리자라는 게 어떻게 하냐면은 그 윈도우 밑에 보면은 아이콘들 주렁주렁 있는 작업 표시줄 있죠. 거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은, 아이고 창이 닫혀버렸네요. 작업 관리자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처음에 요런 게 뜨거든요. 제가 지금 화면 밑에 작업 표시줄을 숨겨버려서 안 나오는데, 여기 밑에 그 프로그램들 떠있는 긴 바 있잖아요. 윈도우 화면 밑에. 거기 빈 곳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은 작업 관리자라는 메뉴가 나와요. 걔를 클릭하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조그만 창이 나오는데 자세히 누르시면은 화면이 좀 커져요. 자세히 버튼이에요. 자, 그럼 여기 앱이라고 되어 있는 애들은 UI가 있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시적으로 화면에 띄워놓고 있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근데 그 밑에 보면은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라고 해서 내가 띄워놓고 있는 프로그램보다 더 많은 애들이 가동 중이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면 윈도우가 우리 몰래 뒤로 호박씩 가는 거예요. 우리 모르게 뒤에서 실행시키고 있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이런 애들을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라고 해요. 뒤에서 작동하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여기를 잘 뒤져보면은,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를 잘 뒤져보면요, MySQL D.exe라는 애가 있어요. 여기 있죠. 요 화면이죠. 백그라운드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의 다른 옛날 명칭이요, 데몬이에요. 어원은 잘 모르겠어요. 데몬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좀 흉측한 그런 거잖아요. 실제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MySQL D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백그라운드에서 가동 중입니다. 아까 마리아DB라고 하는 애는 MySQL이 유료화된 다음에 그 MySQL 원작자가 MySQL을 오라클이라는 회사에 팔았는데, 오라클이 그거를 바로 유료화를 시켜버리니까 원작자가 거기에 반발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원본 소스 코드를 이름만 바꿔서 다시 배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레시피를 다른 식당에 팔았는데 그 식당이 제가 장사하던 것보다 음식값을 더 높여받으니까 열받아갖고 가게 이름만 바꿔서 똑같은 레시피로 가게를 또 오픈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많은 실행 명령어들이 MySQL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백그라운드에서 작동하는 애들은 특징이 화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얘네한테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는 접속할 수 있는 전용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을 가져가는 전문 프로그램들도 있는데, 여기 뒤에 있는 이 프로그램이 제가 집에서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나비캣이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원래 코딩용 프로그램들이 가격이 조금 사악해요. 네, 가격이 이래요. 자, 오늘 설치한 그 마리아DB 프로그램 폴더 안에 빈이라는 폴더가 있는데, 그 안에 보면은 mariadb.exe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게 CLI 환경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에요. CLI라는 게 뭐냐면은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명령어만 주구장창 쓰는 환경, 아까 보셨던 요 환경입니다. 특별히 클릭할 수 있는 GUI가 없고 이렇게 명령어 위주로 쓸 수 있는 기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mariadb -root -p 이렇게 시작하는 명령어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는 명령이에요. 여기 mariadb 대신에 mysql이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호환성을 위해서 요 mariadb.exe라는 파일이 들어있는데 얘가 그대로 mysql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복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mariadb라는 명령 대신에 mysql이라고 명령 입력하셔도 결과가 똑같아요. 오늘 하셨던 모든 과정들이요. 자, 뭐 여기까지는 이제 지금까지 했었던 내용을 이제 정리한 거고요. 이제 엑셀하고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시스템을 비교해서 한번 볼게요. 자, 엑셀에서는요, 우리가 컴퓨터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엑셀 문서들을 갖고 있죠. 이거를 MS 오피스로 여는 거잖아요. 그쵸? 자, 이 오피스의 역할을 하는 게 DBMS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DBMS는 mariadb라는 종류죠. 내 컴퓨터에 오피스를 깔고 나면 엑셀 파일 여러 개를 이렇게 핸들링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DBMS 안에도요,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확인하는 명령이 show database입니다. 이 명령어를 내리면, 자, 이제부터 명령어를 소개해 드리면은 윈도우 R 눌러서 실행창 띄운 다음에 cmd 입력하시는 거예요. 폴더에서 안 하셔도 돼요, 이제. 그럼 이렇게 창 나오죠. 여기서 mariadb -root -p 빼기 2개 포트는 9090 하고 엔터 1234 이렇게 하면은 mariadb에 접속이 되잖아요. 이제부터 소개해드리는 모든 명령어는 이 상태에서 하시는 거예요. 요게 빨리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show databases 세미콜론 엔터 누르면은 현재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목록이 나와요. 여기서 MySQL이라고 하는 애가 아까 전교시에 그 왼쪽 방향 화살표 넣어서 이제 시스템에 밀어 넣어라 했던 거 있잖아요. 그 결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얘가 우리가 사용할 실습용 데이터베이스, 즉 실습용 엑셀 파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포메이션 스키마, MySQL, 퍼포먼스 스키마, 시스는요 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건드릴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엑셀 파일이 이렇게 있을 때 뭔가 내가 편집하거나 열람하고 싶은 거 하나를 더블 클릭해서 파일을 열잖아요. 그거에 대응되는 명령어를 날려야 돼요. 그게 use라는 명령이에요. use,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 이름. 그래서 use mysql 세미콜론 엔터 치면은 데이터베이스가 변경됐다라고 나오고요. 처음에는 선택된 데이터베이스가 없었는데 이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가 MySQL이라고 바뀌어요. 넘어가도 될까요? 자, 엑셀 파일을 하나를 열어보면은 엑셀 파일에는요 이렇게 여러 개의 탭 같은 형태로 그 페이지들이 나눠져 있고요. 각각의 페이지에는 표 형태의 자료가 정리되어 있죠. 엑셀에서는 밑에 있는 이 탭들을 시트라고 부릅니다. 이 엑셀 파일 하나가 데이터베이스예요. 아까 우리가 use MySQL한 게 엑셀 파일 하나 연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안에도 이렇게 여러 개의 표 형태로 자료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엑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데이터베이스. 실제로 그래서 엑셀하고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이 돼요. show tables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면은 엑셀에 있는 요 표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엑셀에서 시트라고 부르는 게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용어 기억하셔야 돼요. 용어들은 전부 다 이제 적어도 시험을 목표로 하신다면은 기본 용어들이에요. 자, 현재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 목록조에 show tables 하면 테이블 목록 쭉 나와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select 해놓고 뭔가 테이블들을 쭉 조회를 했었잖아요. 이 왼쪽에 있는 엑셀이랑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거 똑같이 맞춰놨거든요. 자, 그럼 표는요, 행으로 이게 지금 어떤 학과 목록을 정리했다고 하면은 하나의 행이 하나의 학과 정보를 의미할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열, 컬럼이라고 하죠. 열은 그 학과에 대한 그 학과를 설명하기 위한 어떤 특성들이에요.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테이블이 존재하고요. 각 테이블마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어요. 테이블은 이름 그대로 표 구조를 갖고 있고요. 행과 열로 구성됩니다. 하나의 행을 그래서 보통 한 건의 데이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열을 컬럼 내지는 필드라고 불러요. 레코드, 로우, 컬럼, 필드. 요 용어들 기억하셔야 돼요. 용어들을 기억 못하면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 SQL 시험 볼 때. 혹시 요거 이후에 그 ADSP 같은 데이터 분석 시험까지 목표로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안 계시군요. 네, 넘어갈게요. 자, 정리해 볼게요. 엑셀하고 데이터베이스는 똑같은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엑셀 구조를 그대로 비교하면 되거든요. 엑셀 프로그램 자체가 DBMS고요. 여러 개의 엑셀 문서가 DBMS에 관리되는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
하나의 엑셀 문서에 존재하는 여러 개의 표를 데이터베이스에선 테이블이라고 부르고요. 엑셀에서 행과 열이라고 부르는 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레코드, 한 줄을 레코드, 혹은 로우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열을 필드나 컬럼이라고 부릅니다. 네, 앞에 나왔던 얘기들 이제 요약해 놓은 표입니다. 엑셀은 딱 열면은, 잠깐 다시 앞으로 갈게요. 엑셀은 열면은 이렇게 대놓고 어떻게 생겼는지 보이잖아요. 근데 얘는 명령어를 치기 전까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DESC 한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지정하면은 그 테이블의 필드 목록이 나와요. 그리고 각각의 필드마다 저장할 수 있는 값의 유형하고 글자의 길이가 사전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셀처럼 각각의 칸에 아무 값이나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사전에 정해진 종류의 값만 넣을 수 있어요. 그걸 데이터 타입이라고 해요. 자, 전 페이지에 나왔었던 항목 필드, 요 내용은 컬럼 이름이에요. 보통 테이블 안에 여러 개의 행이 저장되죠. 그래서 테이블의 이름은요,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는 집합 개념이기 때문에 영어 복수 형태로 이름을 정해요, 보통. 그래서 디파트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S 붙여서요. 절대적인 건 아닌데 뭔가 이름을 정할 때 그 공통적으로 준수하는 일종의 관례들이 있어요. 컬럼 이름은 개별 속성이니까 영어 단수 형태로 정의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요 타입이라고 하는 요 부분은 데이터 타입과 크기예요. 지정된 데이터 타입과 일치하는 값만 저장할 수 있는데 종류는 다음 페이지에서 따로 정리할 거고요. 자, 널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no와 yes가 되어 있는데 빈값을 허용할지 여부예요. 그래서 yes라고 되어 있으면은 빈값을 허용하는 거기 때문에 미필수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no라고 되어 있는 거는 빈값을 허용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필수 입력 항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키 디폴트 엑스트라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얘기하기에는 좀 이른 내용이라서 여기는 제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갈 거예요. 뒤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할 때 요 내용들은 뒤에서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오늘은 요 내용은 살펴보지 말고 넘어가세요. 지금 보기엔 좀 내용이 너무 일러요. 자, 데이터 타입. 되게 많은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는 실습용 테이블에서 사용된 것만 정리할 거예요. 좀 더 다양한 타입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직접 하는 과정에서 소개할 겁니다. 숫자형, 인트예요. 정수 타입이에요. 인트 같은 경우는 뒤에 붙어있는 숫자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바 데이터 타입은 우리는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자바 프로그래밍 하는 반 때문에 넣어놓은 거라서요. 여기는 안 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자형인데요. 차하고 바차가 있어요. 그냥 편의상 차하고 바차라고 있는데 캐릭터와 베리에이블 캐릭터 줄임말이에요. 문장 같은 경우는 뒤에 오는 숫자가 글자 수입니다. 차는 고정 길이 문자열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차 5라고 하면은 요 필드에는 항상 다섯 자만 저장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하이라고 저장하면은 뒤에 알아서 공백이 3개가 붙어요. 띄어쓰기가 알아서 3개가 붙어요. 무조건 5글자를 맞춥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헬로 월드라고 10글자를 저장하려고 들었다.
5평짜리인데 10평짜리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넣은 거예요. 에러 납니다. 시스템이 저장을 거부해요. 반면에 바차는요, 가변길이에요. 최대 글자 수만 넘지 않는다면은 데이터를 유동적으로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문장 집어넣을 때 넣는 거예요. 정리하면 차는 글자 수가 부족하면은 뒤에 공백을 붙여서라도 항상 글자 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요. 바차는 부족하면은 그냥 뒷부분은 그냥 다 잘라버려요. 딱 맞게끔 다이어트를 시켜요. 그래서 얘는 뒤에 쓸데없는 공백이 붙지 않아요. 날짜 시간형입니다. 데이트, 날짜 정보예요. 연, 월, 일을 저장할 수도 있고요. 데이트 타임은 날짜와 시간을 같이 저장합니다. 4자리 연도, 2자리 월, 2자리 날짜. 0512 2025 이런 식이고요. 여기는 2025년 09월 13일 11시 05분 01초 이런 식으로 자릿수 딱딱 맞춰줘야 됩니다. 자, 인엄 열거형 값이라고 해서요. 저장할 수 있는 값의 종류를 제한하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긴 거. 이게 정해져 있는 값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엄이라는 타입은 저장되어 있는 값의 종류가 정해져 있어요. 참고하지만 초반에 왜 이렇게 좀 많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명령어를 내렸는데 데이터베이스가 선택되지 않았다라고 메시지가 나오면 여기 앞이가 지금 논이라서 그래요. 그러면 use 명령으로 내가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즉 엑셀 파일을 열어놓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엑셀 파일을 먼저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 이 각각의 필드들이 쭉 이름이 나와요. 이게 select 별표 from default 먼저 아까 우리가 했었던 명령어요. 이 명령을 날렸을 때 나오는 이 각각의 필드들이 뭐가 있는지 종류를 지금 나열한 거거든요. 매칭되시죠?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딱 보면은 아 이거 대충 용도가 뭐구나라고 이름으로 액면가로 유추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다룬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각각의 필드들의 용도를 먼저 문서로 정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오는 이 테이블 구조 뒤에 한글로 각각의 컬럼의 용도를 적어 놓는 거예요. 테이블 이름은 뭐고 이 테이블은 어떤 용도고 어떤 필드들이 있다. 그리고 이 필드에는 각각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요. 이게 테이블 명세서라 그래서 모든 형태의 IT 프로젝트의 필수 설계문서 중에 하나예요. 회사마다 양식의 차이를 보이지만 정리되어 있는 내용은 똑같아요. 자, 지금 실습용 데이터베이스 안에는요, show tables라고 하면은 총 5개의 실습용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 제가 각각의 그 테이블들마다 컬럼들이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될 건지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인엄이라고 돼 있는 타입들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요 괄호 안에 있는 값 말고 딴 거는 저장을 못하는 애들이에요. 열거형이라고 부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별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엑셀로 쳤을 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딱 클릭하면은 여기에 남, 여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만약에 다른 거 입력하면 큰일 나죠, 이거는. 물론 다양성을 존중해서 세 개인 경우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대체로 이거 두 개잖아요.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값의 경우의 수 자체를 제한시키려는 용도가 인엄이라는 타입이에요. 열거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 테이블들도요, 각각의 테이블마다 어떤 용도를 갖고 있는지 쭉 내용 확인하시면은 이제 전반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구성까지 파악이 마무리됩니다. 자, 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뒤에부터는 다음 시간에 진행할 건데 살짝 스포를 먼저 해드릴게요. 네. 다음 시간 PPT에 요게 1단원으로 돼서 다시 배포될 거예요. 이제부터 SQL이 이거예요. 이게 SQL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어 구문 형식 소개해드리고 각각의 단어별로 어떤 의미인지 설명한 다음에 사용 예시가 나가는 거죠. 이렇게요. 명령어 예시 들어가고 결과 나오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명령어를 계속 달달달 외워야 돼요. SQL은 기본적으로. 실제로 지금 여기 수업에서는 제가 SQL문을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고 이런 명령이 나왔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라고 뒤에 이렇게 맞춰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실습 시간에 요 명령어를 직접 한번 쳐보셔서 결과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다음 시간부터는 설명 반, 실습 반 이렇게 운영이 돼요. 실제로 SQL 기출문제를 보면은요, 기출문제는 반대예요. 출력 결과를 먼저 제시해 주고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SQL문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이런 식이에요. 이거를 내가 직접 타이핑을 해가면서 명령어를 쳐볼 수 있으면 이거였나 저거였나 막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맞는 명령어를 찾으면 되는데 SQL지 시험 문제는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고르시오니까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죠. 명령어 자체를 시험 준비하시는 건 명령어를 줄줄줄 다 외우셔야 돼요. 원래 자격증은 암기예요. 그래서 요 수업 자체가 이제 참여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다양하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제 SQLD를 목표로 일단은 좀 기본적으로 좀 라이트하게 먼저 경험해 보신 내용을 공부해 보시려고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라고 들었거든요. 예, 그러신 목적이신 경우에는 요 명령어들 다음 시간부터 제시되는 것들 물론 오늘 했던 것도 포함이고요. 다 외우셔야 돼요. 다행인 거는 설치 과정은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설치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다음
오늘은 이제 오늘 내용까지는 해당이 없으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숙제도 있습니다. 뒤에 교재마다 이렇게 제가 그날 공부한 거를 정리할 수 있는 연습 문제들 이렇게 제시를 해드릴 건데 오늘 수업에는 얘가 해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편하게 가시면 되고 다음 시간부터는 수업 끝나고 한 주 동안 얘네들을 이제 해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오늘 만약에가 아니면 오늘은 이제 해당이 없으니까 오늘은 숙제 없는 거고요. 근데 말이 숙제지 검사 안 하니까 뭐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요. 숙제 냄과 동시에 답지도 같이 배포할 겁니다. 대신에 답지를 먼저 보시지는 마세요. 이미 종강 때까지 수업 컨텐츠는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런 식으로 연습 문제에 대한 답지도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오늘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요 연습 문제 답지랑 연습 문제는 다음 시간부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녹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